네, 129 부동산 공급 대책 나왔습니다. 규제 소문이 무성했는데 오늘 발표된 내용에는 아예 없었습니다. 오늘은 최상욱 대표님과 함께 오늘 대책 발표에 대한 소감, 그리고 2026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상욱입니다. 네, 소문만 무성했던 129 부동산 대책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129 대책은 첫 페이지에 네. 그 이번 공급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네. 그 화면도 같이 준비를 아, 했는데요. 그렇군요. 네. 97 주택 공급 방안 플러스 그러니까요.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사단은 그냥 97 공급 대책이 나오고 나서 9월 둘째 주부터 주택 시장이 소위 대랠리를 시작을 했는데요. 결국 97 공급 대책에서 시장에서 판단했던 그 미흡했던 점은 수도권 135만 호라는 공급 계획이 너무 좀 뜬구름 같다. 구체성이 떨어진다. 체감이 잘 되지 않는다. 그리고 착공 기준으로 바꿨다고 하지만은 준공도 아니고, 그리고 착공 기준으로 바꿨다는 것 자체가 원래 인허가 기준에서 착공으로 바꿨으니까 우린 좀 더 일 잘했어요라는 그런 스탠스였지만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인허가나 착공이나 어차피 지금 지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나오기를 바랐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종합적으로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아, 진짜 공급이 당분간 없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시장에서 또 공고하게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97 공급 대책이 나오면서 원래 그전에는 분위기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갔던 건 629라는 수요 억제 대책이 한번 나왔고, 그래서 공급 대책에서 좀 어느 정도 확장적인 그런 공급 물량을 기대했었던 건데 그 숫자도 적었고 방법론도 적었고 그다음에 체감도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9월 둘째 주부터 랠리를 했습니다. 결국은 한 달 만에 11호 대책을 내면서 제 토어제를 다 걸고 잠깐 잠궜는데, 코스닥 사이드카 걸듯이 잠궈놨는데, 그로부터 또 3개월 지나니까 다시 또 뭐 주시장도 좋았고 하면서 재원이 만들어지고 시장이 다시 올라가니까 국토부에서는 지금 낸 것을 97의 후속 조치처럼 냈는데요. 네. 97의 보완 대책이라고 냈는데 시장에서는 그 보완 대책이 1, 2개월이 아니라 4개월 걸려서 나오니까는 어떤 새로운 내용들이 좀 담길까?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직전에 빌드업이 어떤 식으로 돼 있었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부터 X에 엄청 막 올렸어요. 지난주 주말에 엄청난 그 트윗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뭐가 나올 거라서 이분이 그 사전에 빌드업을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소위 막 기대감이 꽉 차 있었는데 97 뚜껑을 딱 여니까는 6만 원 공급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97의 보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토부는 97로부터 한 발자국도 못 갔다가 이제 한 발짝 왔다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아마 오늘 대책은 이 대책으로 인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냐에 대해 가지고는 이미 97은 영향을 한번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주택 공급 부족하다는 시장의 인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공급이 없다는 각인을 줬고, 그것이 보완됐다고 하더라도 그 각인 자체가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 정책으로 인한 그 어떤 영향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히려 주택 공급이 앞으로 6, 7년은 진짜 없을 거다라는 걸 오늘 약간 더 확정 지어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97 때 이미 확정 지어줬는데요. 네. 오늘 더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좀 해준 거여서 네. 그래서 저는 97 공급 대책의 보완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그냥 새로운 공급을 포함해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하는 프레임워크가 97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네. 참신한 아이디어가 못 나오는 그런 상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번에 지정된 곳들도 사실상 그런데 우리가 좀 이번에 기대했던 거는 공급을 한다면 지금 기발한 곳을 얘기하셨던 게 사실은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든지 네. 생각지도 못한 지역에 갑자기 뭘 다 풀어가지고 만들던지 이런 거였는데 일단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는 없어 보여요. 네, 그린벨트 해제는 전혀 없었고요. 전체 6만 호 공급은 지역으로 따지면은 서울에 32,000호, 그리고 비서울에 28,000호인데 비서울은 다 경기권이고요. 네. 지역은 그렇지만 통상 주택 공급을 할 때는 신규 택지를 제공하는 게 있고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는 게 있는데 오늘 나온 대책에서는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는 방법론이, 그러니까 노후 부지 재개발부터 도심 내 공공택지, 공공이 가지고 있는 택지를 개발하는 걸 포함해서 54,000호. 네. 신규 택지 지정은 6,000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종전의 주택 공급과는 다르게 기존의 택지를 좀 더 재활용하는 방식의 그런 공급을 했고, 국토부는 이런 정책을 도심에 공급한다는 걸 어필하고 싶었기 때문에 프레임워크를 서울과 경기로 나눴다기보다는 종전부지 54,000,
신규 부지 6천 이렇게 좀 나누면서 종전 부지가 많고 종전 부지는 터가 좋다 이거를 되게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시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는 그 종전 부지의 몇 개를 봐봤어요. 즉 네. 오징어 게임의 명대사 저는 이 게임을 해봤어요가 나오는 건데 이미 이제 창릉 CC부터 포함해가지고 그 다음에 태릉 CC부터 네. 포함해서 용산의 경우에도 2020년 5월달에 용산의 공급 계획이 있었고 2020년 8사 대책에 태릉 CC 공급 계획이 있었는데 중간에 무산됐고 과천의 경우에도 그 당시 과천에도 공급 계획이 발표가 됐었다가 이제 주민들이 굉장한 반발을 하면서 막 시장까지 소환되고 하는 그런 위기 속에 계획을 바꾸면서 약간 흐지부지되고 다른 쪽이 개발이 됐었는데 이번에 제일 공급 많은 데가 네. 용산에 결국 12,650세대. 네. 그다음에 과천에 거의 9,800세대 정도 되는 저희 거고 지금 막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이런 식이니까 있는데. 네. 지역을 일단 세세하게 말씀드리면은 6만 거 중에 제일 큰 거는 용산이 제일 크고요. 네. 용산은 보시는 것처럼 국제업무지구가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인데 저기 만세대가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캠프 킴이라고 이제 미군 기지 반환한 데 있는데 거기에 2,500세대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501 정보대 여기도 그냥 군사 관련 시설인데 여기 150세대가 들어가서 12,650세대가 용산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 분야도 사람들이 좀 실망을 했죠. 왜냐하면 국제업무지구 그렇게 넓은 땅에 그렇게 텅 비어 있는 곳에 이제 만세대밖에 못 짓냐 이런 걸로 조금 실망을 했고 그러나 어쨌든 서울의 32,000 중에서 제일 큰 건 이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제일 큰 거는 과천이 경마장 부지가 사실 제일 큰데 그 경마장 부지에서 9,800세대를 짓는 거니까 네. 과천은 그러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과천은 온통 신도시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과천은 과천 구시가지뿐만 아니라 안양과 이어지는 쪽에는 지식정보타운이라는 1.2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만세대급 신도시가 하나 지어지고 있고 그리고 과천지구, 과천주암지구가 또 이미 다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과천 경마장 지구라고 하겠죠. 네. 과천 경마장 지구가 또 신설되게 되면은 이미 25,000급이 공급되고 있는데 만세대가 더 붙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서울에 주택이 부족해서 서울에 더 많이 지어져야 되는데 과천에 그래서 이미 25,000이 더 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서울 주택가격 안정과는 하등 영향을 못 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세대를 또 지어가지고 서울의 주택가격 안정을 잡는다거나 하는 이런 것이 그동안 좀 안 돼 왔었는데 그런 네. 부분에서 숫자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약간 정부 편을 들어주자면 과천에 이번에 생기는 경마장 부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도 그 지정타보다는 서울이랑 더 가깝잖아요. 가깝죠. 네. 가깝지만 가까운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지정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민간 분야가 훨씬 많았는데 과천 경마장 부지 신도시나 요즘에 지어지는 그런 형태의 지구들은 어쨌든 시행 주체가 SH나 LH일 거다 보니까 공공 분양이 공공 임대가 훨씬 많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민간보다는 공공적인 그런 주택 공급이 많을 것 같긴 합니다. 여기 근데 기반 시설 손 안 대고 이렇게 집만 지어대면 될까요? 왜냐면 지금도 남태령이나 막 그 양재 가는 길 거의 주차장이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서울 남부 순환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네. 그 광명이랑 연결하는 그 도로가 생기면서 거기서 끼어드는 차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과천은 되게 조그만 소마을인데 거기에 과천시만한 사이즈가 지금 지어지고 있으니까 네. 소위 용량 과다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느꼈을 때 과천 지자체는 이제 이런 신규 주택 취득이나 이런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을 것 같고요. 뭐 지하철을 포함해 가지고 대중교통적으로도 많이 풀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진짜 그 버스 타는 것도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네. 지금 여기도 그러니까 현재 있는 시설에서는 그러니까 과천 지정타 같은 경우에는 인덕원 안양 넘어가는 그 경로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은 의왕판교 나오는 길이어서 나름 어쨌든 대중교통의 요지고 연결을 시키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은 경마장 부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더 많은 개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용산 얘기 그냥 넘어가지 말고 좀 네. 해보자면 여기는 지금 국토부랑 서울시가 아직도 마찰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어쨌든 코레일이 소유하고 있는 것도 70%이고 완전 소유한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과거 초창기 개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막 중간에 좌초가 되고 했었는데 그리고 서울시 담당자들은 용산에 때려 죽여도 8,000호 이상 못 짓는다 이런 스탠스가 있고 그리고 네. 여기를 국제 업무지구로 키우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가 있으니까 네. 이제 만약에 이 지역에 만세대 정도 되는 주거를 짓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국제 업무 시설 면적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 부분이 좀 궁금했는데 국제 업무지구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상업시설보다 저렇게 주택이 많이 들어가도 되는 건가? 면적은 여기가 전체 면적이 49만 제곱킬로미터인데 그게 15만 평 조금 되는 면적입니다. 근데 이런 신규 지구를 짓게 되면은 도시 지원 시설 용지라든가 도로와 공원으로 거의 절반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절반이 빠지고 15만 평 중에 그러니까 한 7만 평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나머지 그 8만 평 정도를 가지고 그거를 공급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국제 업무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지구가 중심에 위치하고 나머지 지구도 다른 사이드 오피스들을 집중 배치하냐 거기를 집으로 배치하냐 가지고 일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그래서 국토부에서 발표하자마자 서울시에서도 발표하겠다고 해 가지고 네. 거의 그러는 경우는 둘이 의견이 안 맞을 때가 많으니까. 그래서 용산 개발이 잘 되려면 네. 정부랑 지자체가 좀 소통이 맞아야 잘 돼야 되나요?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정치 지형도상 뭐 지선을 소통이 앞두고 있네. 안 네. 되고 되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 건이 조금 약간 일부 이슈일 것 같습니다. 선거 때도. 근데 그뿐만 아니라 태릉 CC도 사실은 예전부터 2020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예, 근데 맞습니다. 여기도 그때도 이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는데 오늘 안 그래도 그 장관에게 기자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거 해결했냐? 네. 해나갈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태릉 CC 개발이 안 됐던 이유가 결국은 문화재와 관련한 그 사선 제한이랑 고도 제한이 있었는데 네. 이 문제가 덜 풀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전이 기획했던 물량만큼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다면은 굳이 그걸 공급하려고 여기를 굳이 헐러야 되냐라는 그런 인식이 슬금슬금 퍼지면서 이 사업이 거의 소위 횡보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를 다시 6,800세대로 한다는 거는 이제 원 계획을 다시 관철시키겠다는 거다 보니까 네. 그럼 6년간 안 되는데 지금 왜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국방대 부지 여기가 어디냐면 일산 상암거 붙어 있는 네, 그 그 덕은지구 부분이거든요. 개발하는 지역에 네. 그 저기도. 고향 덕은지구와 서울 상암 그러니까 붙어 있는 그 접경 지역에 있는데 이제 거기를 2,500세대 정도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인제 6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뭐 이뿐만 해도 뭐 다른 것도 더 많기는 하지만 네. 이 오늘 나온 공급 대책들이 당장의 이 서울 수도권의 수요의 열기를 식힐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더 불장이 이어질까요? 저는 이미 시장은 97에 대해서 한번 소화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대책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97 플러스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소화한 대책이 다시 한번 시장에 영향을 미치긴 어려워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의 관심은 대통령의 그 트윗 이후로 모조리 다 세금으로 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오늘도 혹시 그런 단서가 있을지 오히려 그쪽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냥 97 국토부는 어쨌든 주택 공급하는 부처니까 공급에 대해서 좀 명료하게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네. 이제 97이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일단락이 된다고 저는 차라리 봐버리는 게 맞고 앞으로의 시장은 앞으로 나올 세법이라든가 그런 거와 관련해서 어떤 정부의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미 정부는 2월이나 3월경에 네. 그 세법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어느 정도는 노출할 것을 예고했기 때문에 안 그래도 2 월에 발표를 한 번 더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네. 그렇다면은 그거는 올해 어떤 방식으로 세법 개정안을 끌고 갈 건지 그러니까 작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올해 시행령 개정안도 연초에다 나왔고 올해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좀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을 상반기부터 좀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2월에 한다고 하면은 2월에 논의한 거를 토대로 좀 느슨하게 얘기를 하고 디테일한 부분은 하반기에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오늘 얘기하려고 했는데 다른 부처들이랑 약간 마찰이 있는 것들은 싹 다 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토부에서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원래 세금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뺀 건가 싶기도 하고. 네. 아무튼 그게 그랬을 예. 거라고 추측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부랴부랴 그러니까는 이게 1월 29일 날 11시까지 엠바고 걸려서 나왔고 내용은 다 몰랐고 기자들도 제가 알기로는 엠바고로 받은 거는 주택 공급 페이지 한 페이지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나머지 페이지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상태였는데 근데 아마도 세법적인 부분이나 뭐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어저께 밤에 이제 정책실장이 청와대에서 네.
이거와 관련해서 양도세나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한두 달 더 유예할 수도 있다 이러면서 약간 불확실한 부분을 노출했고 그런 부분들이 제거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얘기한 김에 우리 다주택자 네. 양도세 중과 이거 유예가 폐지되는 거 이번 거의 100% 확실해진 거고. 그쵸? 폐지는 어차피 둘 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단 폐지는 완전 컨펌을 네. 했고 근데 그러면서도 5월 9일까지 거래한 거 그러니까 계약서 쓴 거를 인정해 줄지 5월 9일까지 소위 등기를 쳐야 잔금 치르는 거. 될지 예. 등기를 쳐야 될지 이런 걸 가지고 논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정책실장이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두 달 유예해 줄 수도 있다는 게 그러니까 5월 9일 계약까지 인정해 주면은 약간 유예해 주는 그런 거기도 하니까 음. 그런 발언을 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그 부분은 결국은 세제와 관련해서는 뭐 결국 기재부랑 금융위 쪽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런 내용들이 아마 지금 매우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머지않아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다들 겁냈던 게 5월 9일까지 잔금 쳐야 되면 등기 쳐야 되면 지금 되게 바쁘잖아요. 어쨌든 네, 계약을 지금. 하고 그래도 한 2-3달 정도는 있어야 잔금을 거의 치르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어쨌든 5월 9일까지는 계약서를 쓴 것까지는 인정해 줄 거다라는 걸 어쨌든 내심 다 밝히고 있으니까 네. 어쨌든 7월 9일 정도까지는 다 마무리를 지으셔야 된다. 근데 과연 이것이 네. 앞으로 물량을 더 나오게 할 것인가, 네. 공급을 더 나오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들 갸우뚱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양도세는 아주 잘 작동하는데요. 양도세를 높이면 양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양도세를 높이는 경우에는 매도 물량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음. 그런데 문제는 보유세도 잘 작동을 하고 있는데 보유세가 낮으니까 보유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보유세도 높고 양도세도 높았던 상황은 맞닥뜨려 본 적이 없고 네. 21년에 보유세를 아주 높였었는데 그때는 소수는 엄청나게 맞았지만 다수는 보유세를 뭐 여러 가지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이 좀 음. 많았던 것 같고 지금은 보유세 우회 수단들이 많이 밝혀졌고 그리고 보유세를 어떻게 높일지에 대해서도 호수 기준이 아니라 가액 기준이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러니까 보유세가 높았는데 채수 기준이니까 네. 한 채를 가면 된다는 생각에 똘똘한 채라는 게 더 세법적으로도 강화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렸는데 정부의 정책이 지금은 정확히 반대로 음. 가액 기준이라는 거니까 채가 많든 적든 그것도 있지만 비싸면 더 많이 낸다는 거여 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보유세랑은 완전 패러다임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양도세를 높인다면은 양도는 기본적으로 안 하게 될 음. 테지만은 보유세도 가액 기준으로 올라가면 보유세도 올라가는 거니까 드디어 뭐 처음으로 이지선다 상황에 걸리게 되는 거고요. 둘 중에 하나를 걸리게 될지 아닐지 아직 또 정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까지는 보고 싶다는 거예요. 진짜 하반기에 보유세를 올리는데 얼마나 올릴 건가. 그런 계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사람들 양도세는 다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세율이 다 남아 있고 중과 세율 얼마고 2주택부터는 20% 포인트 가산, 뭐 3주택부터는 30% 포인트 가산 조정 지역에 매도하면은 다 서 있는데 보유세는 얼마라는 거야. 음. 그래서 그거가 좀 들어야 알겠다는 거니까 그 후에 시장이 좀 판단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올리면 사람들이 이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높지 않을까 뭐 이런 걸 고민을 하다 보면은 얘기가 나왔던 게 자기 실거주 1주택 말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보유세 3%까지 올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거에 그 토초세나 여러 가지 80년대 때 만들어둔 육공화가 헌법에서 들어간 토지공개념 3법이 위헌 판결을 받았을 때 그 위헌의 논리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명목 성장률이 지금은 잠재 성장률을 한국을 저희가 2% 정도로 보는데 물가 2%를 잡으면은 명목은 4%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보유세가 그걸 넘어가게 되면은 네. 그러면은 그 자산이 이제 국가에 귀속이 되는 사이클이다 보니까 사유 재산에 대한 이제 너무 현저한 큰 침해가 예. 발생을 해서 세율 자체는 그렇게 터무니없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실효 보유세율이 대부분의 나라가 1%인 거는 우리나라는 실효 보유세율이 0.2 정도 되는데 0.2가 0.4만 돼도 종전 대비 더블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근데 3까지 오르진 않을 거다. 그럴 수가 없죠. 그거는 아마도 뭐 그러니까 표시 세율은 3%인데 뭐 완화에 완충 양치가 한 2-3중으로 있어서 실효 보유세율은 그거보다 훨씬 더 낮게 나오지 않을까 뭐 싶습니다. 공정가액 시장 비율 이런 것도 다 막 손대고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거기에 반영률도 있고 이것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이래서 그리고 누진으로 적용한다든가 해서 지금 더 예를 비싼 들면 지역 더 많이 소득세도 6에서 45%인데 소득 10억 초과는 45지만 그 6%부터 시작한 누진과세 체제니까
만약에 지금 현대 근데 종부세도 1주택 최고 종부세율은 2.8%를 내잖아요. 네. 근데 2.8% 자체는 들이면 되게 높아 보이지만 그 2.8로 위해서는 합산 비합산해야 되고 합산한 거 중에서 또 빼야 되고 공정가액 곱해야 되고 아, 되게 또 복잡해요. 중간에 세금 상한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년 대비 올해 많이 올랐으면. 증가폭에 대한 상한선 공제도 반영을 하다 보니까 다 이거 차포 다 빼면은 이제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안 늘어나는데 그런 개념에서 그 3%는 지금도 종부세는 3%니까 그래서 3%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 적용되는 실효세율은 그 정도는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컨대는 현재 시세 기준으로 세율을 역추정 감으로 느끼는 실효 보유세율 개념에서 한국의 실효 보유세율이 0.2%고 뭐 일본,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 나라들이 실효 보유세율이 0.8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실효 보유세가 0.2는 무조건 넘어갈 것 같고 여기서 이제 2배 정도 되면 0.4가 되는 건데 실효 보유세율 0.4 이런 그 위쪽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82.5% 내는 것보단 버티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실효 보유세율이 근데 그러니까 1%라는 거는 10억이 1,000만 원, 20억이 2,000만 원, 30억이 3,000만 원, 네. 40억이 4,000만 원을 매년 내는 거니까. 근데 그 매년 내는 지출에 원래 가랑비 못 자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근데 보유세만으로 어쨌든 막 보유세가 너무 비싸서 다 엄청나게 처분해야 되겠다 이런 러쉬가 있지는 않을 거지만 저는 그걸로도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어떤 거를 보여주려고 할 것 같냐면은 어쨌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의지가 우리가 이렇게 세고 그다음에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주식시장이 좋고 그래서 부동산을 꼭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더라도 살 수 있는 다른 자산이 많고 이런 걸 어필하면서 뭐 설득에 나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계속해서 X에 내놓고 있는 말, 그리고 뭐 국무회의에서 내놓는 말들 보면은 그런 얘기예요. 부동산 왜곡 잡아야 된다면서 저항을 두려워 방치해선 안 된다. 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일본의 잃어버린 2, 30년 보고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 또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된다. 막 그러는 거 보니까 확실히 양도세 이 중과 연장하던 거 유예하던 것도 폐지를 하고 네. 보유세도 무조건 따라가겠다라는 얘기를 네. 지금 하는 그리고 것 장기 같아요. 보유 공제 같은 것도 지금 얘기 나오는 이유가 똘똘한 채를 만든 게 양도세도 있지만 그 양도세에 그러니까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있지만 1주택자에게 혜택이 많다는 건데 뭐 30% 공제 한도를 80%에 늘려놨으니까 너무 좋아서 그걸 손보겠다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지난 3년간 나타났던 변화는 지방 소멸인데 지방 소멸하는 과정에서 돈들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밀려왔고 외지인의 매수 비중이 역대 최대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비거주 한 채를 갖고 계신 거고 이런 게 현 정부는 근데 지방주도 성장하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 물꼬를 완전 다른 방향으로 터야 돼 가지고 그거에 맞추는 형태의 부동산 정책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제로 지방에서는 다주택해도 그렇게 중과는 안 비조정 하죠? 지역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비조정 지역에 주택 여러 채는 중과세율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주택 가액 자체가 아주 높진 않으니까 큰 세율을 내진 않지만 현행 종부세법은 호수 기준으로 갑니다. 물론 가액도 가지만 호수 기준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개편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도 그러면 이제 가액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바뀌는. 네, 그러니까 종부세율이 좌항은 그 가액 비준이고 그다음에 우항은 이제 1주택이나 조정지역 그러니까 비조정지역 2주택이고 그다음에 조정지역 2주택까지고 여긴 3주택 이상부터라는 채수가 들어가 있는데 네. 그런 것이 아니라 가액단이 더 촘촘하게 나아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가액이 완전 듬성듬성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위에를 되게 촘촘하게 만들어 가지고 세분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그 양도세 유예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게 이제 증여가 훨씬 많아질 거다. 매물 안 나오고 이런 네. 얘기도 있던데 세금 아끼시려는 네. 분들은 이번이 증여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보유세가 올라갈 때는 항상 증여가 증가를 하고 21년에도 사상 최대 증여가 있었는데 벌써부터 올해는 21년과 같을 거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으니까 올해는 세무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증여가 21년과 같이 그냥 가장 많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다 합니다. 네. 근데 그런 거는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대통령이 증여에 대해서 약간 왜 좀 뭐 증여 뭐 하면 뭐가 문제예요?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결국 보유세나 이런 거는 그 집으로 가기 때문이죠. 나는 그냥 그 비싼 집에 세금 매기고 싶은 거고 누가 갖고 있든지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네. 어차피 그리고 나는 한 채 갖고 있어도 비싸면은 이제 세금을 좀 내는 거지. 뭐 한 사람이 여러 채 갖고 있고 모르겠다. 이게 원래 재산과세의 그 전반적인 방침은 물건지 과세라고 해가지고 그 물건에 일단 때리고 그걸 누가 갖고 있는 한 매 갖고 있었네? 아니면 뭐 둘이 공동 소유하셨었네요? 이러면서
물건지 과세를 이제 n분의 1로 쪼개는 건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컨셉은 인별 과세라 해가지고 저한테 "너 몇 채 있으세요? 종부세 대상 주택을." 그래서 물어서 거꾸로 위에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부세라는 방식이 왜 보편적인 조세 과세로 작동이 안 되냐면은 저는 10 채지만 10 채가 다 종부세 비합산 주택입니다. 이러면은 채수도 많고 가액도 많지만 종부세 비합산되고 이 사람은 2 채인데 종부세 합산입니다. 이러면 엄청 내는 거예요. 근데 재산 과세는 물건 과세니까 뭐 누가 어떻게 갖고 있든지 간에 난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냥 그래서 그분은 제가 생각할 때 뭐 증여하실 거면 하시고 증여는 자연스럽게 하는 거고 이 말은 뭐냐면은 물건지 과세에 대한 그런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세제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제도 세제인데 네. 지금 우리 양도세 중과도 얘기했지만 양도세 중과가 사실 보유세랑 같이 가야 될 것 같고 네 맞아요. 그거랑 저는 그 대책 중에서 우리 지금 토지거래허가로 지금 다 묶어 놨잖아요, 네 연말까지. 서울을. 근데 그게 묶여 있으면 매도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전세가 껴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해도 실거주를 바로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이런 퇴로는 열어줄까요, 같이? 근데 그거는 이미 대통령이 그 얘기했고 정책실장도 다 얘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전제 조건이 주택 가격이 안정화돼야지 풀어주는 거지 이제 퇴로를 미리 풀어주겠다는 생각은 없지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연말까지 토지거래 허가제를 이어가겠다는 거는 두 분에게서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였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연말까지 그러니까 안정화되는 걸 보고 내년에 푼다는 거라 가지고 그래서 음. 아마 중간에 퇴로가 풀릴 일은 없어 보이고요. 근데 쪼끔 저는 네. 이렇게 박자가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게 사실 그 안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집을 팔아야 돼서 실거주를 해야 되니 2 달 내에 "너네 나가라."고 하면 이 세입자들이 겪는 고충 같은 것들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네. 요거는 어떻게 하려나? 2 달 내에 팔아야 되는 게 지금 5월 9일 전에 네. 5월 9일 전에 팔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요? 네. 5월 9일 전에 주택을 팔려고 해도 지금 근데 잘 보시면 어쨌든 작년 10.15 대책 이후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해서 거래한다고는 하지만 서울시가 거래가 가장 잘 되던 이제 주택시장 호황기 때는 월에 8,000 세대 정도 되고 안 좋으면 4,000 세대 정도 되는데 지금은 시장이 침체된 4,000 세대급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좀 내려왔기 때문에 음. 막 극단적으로 뭐 1,000 세대, 2,000 세대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안 되면 4,000 잘 되면 8,000인데 지금 4,000 레벨급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자체가 원래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아마도 그 5월 9일 이전에 뭐 정리를 하려는 엄청난 러시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미 종조에는 안 팔리고 있었는데 그전에 강제로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뭐 진짜 팔고 싶으면 정말 급매로 가격을 밀어서 팔아야 되고요, 아래로. 근데 아마도 지금 생각은 보유세에 대한 부담과 양도세에 대한 부담을 저울질해야 되는데 보유세 부담을 모르겠기 때문에 네. 저울질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고 음. 그래서 지금은 좋든 싫든 그냥 홀드를 하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요즘에는 하나 둘씩 강남 송파 이쪽에 좀 급매물들이 하나하나씩 보이더라고요. 네. 그분들은 이미 많이 올랐고 그 이익 폭이 작아지는 거지 뭐 손해 보면서 파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그냥 이익이 작아지는 거지. 예예. 네. 그쵸. 네. 그래서 우리 보유세까지 얘기를 했는데 네. 이번에 우리가 막 소문만 무성했던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아까 얘기 잠깐 하셨지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 폐지하지 않을까. 그리고 비거주 아파트에 대한 보유세 3% 까지 올리지 않을까? 또 네. 공시지가 현실화율 사실 윤석열 정부 때 다시 또 되돌려 놨는데 네. 요거 다시 막 95% 까지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있었고요. 유주택자들 전세 대출 전면 금지시킨다. 이런 이제 우려들도 있었는데 2 월에 아마 뭐 가계대출 관리 관련해 가지고 네. 정책이 이제 나올 거로 생각이 되는데 막 그런 전세에 대해서는 근데 바로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도 "전세책 낸 지 얼마 됐는데 또 내냐." 이런 얘기를 보면은 전세는 논의 안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 보유 공제 같은 경우에 이게 이미 문제가 됐고 발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 공제 관련해서는 아마 올해 세법 개정안 내용에 장기 보유 공제는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예 폐지하는 걸로. 아니 원래 장기 보유 공제는 물가 공제였는데 가령 집값이 10억 뭐 5 억에서 10 억이 됐어요. 5 억이 올랐지만은 100% 오른 거죠. 그럼 15 년에 걸쳐서 100%가 올랐는데 1 년에 2%는 그러니까 1 년에 2%는 물가만큼 올랐다면은 그럼 15 년에 걸친 30% 올라간 부분은 물가만큼 오른 거니까 내가 초과 수익을 낸 게 아니고 그 더 올라간 게 초과 수익이니까 이 초과 수익의 양도세를 내라는 공제를 좀 해 주는 거거든요. 거죠, 네 그 그래서 부분을. 명목으로는 5 억이 올랐지만
1억 5천은 물가만큼 오른 거고 3억 5천만 양도 차이니까 3억 5천에 대해서 내라. 이게 30% 공제인데 이명박 정부 때 2번에 걸쳐서 바꿔서 이거를 80% 공제로 바꿔놓으니까 5억 오른 거에서 4억은 공제. 그리고 1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라니까 세금이 조금 나왔는데 네. 이게 금액이 작을 땐 문제가 없었는데 24년 하반기에 집을 파신 그 압구정 부자가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 20억 매수, 120억 매도했는데 양도 차익이 무려 100억. 근데 80억 공제. 네. 그러니까 80억씩이나 공제돼? 이러면서 이제 완전 난리가 난 건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710 대책이라고 2010년에 발표를 했었고요. 그 당시에 공제가 좀 크다고 거기서 또 느껴가지고 그러면 보유기간 공제랑 거주 공제로 나누자. 거주한 사람은 실제 거주한 사람이고 보유는 좀 투자로만 갖고 있었던 사람 같은데 두 개를 40, 40으로 나누자 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발언이나 전반적인 돌아가는 분위기는 그 40, 40도 어쨌든 합친 80이고 그리고 지금 지방에서 서울로 온 머니무브 자금들이 지난 3년간 서울을 끌어올렸다고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자금들이 서울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비거주하는 그러니까 거주하는 분들에게는 모르겠지만 비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유에 그 대해서는 공제를 그럼 보유만 하는 사람들은 공제를 날려버릴 수도 있는데 설령 40을 다 날려도 이제 40% 공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확 줄이지는 않고 적어도 실거주하신 분들에 대한 장특공은 이어갈 네, 것으로 맞아요. 보인다. 근데 그것도 결국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더 뜯어봐야 되겠지만 장기 보유 공제가 높아서 그리고 08년은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08년 여러분 금융위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주택이 다 미분양 나고 한국 미분양 역사상 가장 많은 17만 원 미분양이 있었고 시장이 다 초토화되고 건설사 다 망했는데 그때 주택 수요가 너무 녹아내리니까 1주택이라도 유지하라 그러는데 1주택의 혜택을 그냥 갑자기 2배 반을 줘버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이 리먼이냐고요. 그래서 아니죠. 그래서 원래 이것도 없앴으면 옛날에 없앴는데 그냥 정책을 다룬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어쨌든 고가 주택일수록 혜택이 커지니까 제약 없이 커지니까 그냥 장특공제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일 수도 있고 그냥 장특공제 상한선이 15억이다 이렇게 묶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장특공제가 뭐 이거저거 공제율 아무것도 손 안 대고 그냥 장특공제의 그냥 상한액은 15억이다. 그러면은 그 상한액만 차감이 되는 거면은 말 그대로 초고가 주택들만 영향받는 거고 일반 주택은 아무 영향 없는 거니까 네. 이런 방식으로도 풀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방법론은 많고 그러나 포함은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2월이나 혹은 지선이 끝난 후에 나오는 강력한 대책들 중에서는 당근은 하나도 없을 것 같으세요? 풀어주는 당근이요? 거. 아니요. 당근은 지방주택에만 있겠죠. 뭐 이미 올해 2026년 경제성장 전략에 지방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준 거 없습니다. 종부세 합산 없습니다. 당근을 줬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그만큼 체감하지 못하고 관심이 그만큼 많지 않기 때문인 것 같고 그러나 지방주도 성장하겠다고 계속 밝혔고 지선을 만약에 여당이 우세하게 끝나게 된다면은 엄청난 당근을 지방주택에는 주겠죠. 많이 주겠죠, 당연히. 근데 지방주택에 많이 줘도 사람들이 다 안 사겠죠. 그거 이제 봐야죠. 근데 네. 저는 지선을 앞두고도 네. 사람들이 지선을 앞뒀기 때문에 그 이번에 막 채찍질을 엄청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네. 이 보유세를 때려 맞는 곳은 사실 서울에 몇 곳이잖아요. 서울 초고가이니까 서울 상위 그러니까 주택 분위수로 따지면 가장 비싼 5분위 주택. 그쵸. 근데 상위 거기는 20%. 뭐 강남 송파 이쪽은 거의 네. 지금 야당 밭이고 사실 어떻게 해도 여기는 거기가 가져갈 것 같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그냥 몇 군데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냥 호탕하게 한번 지르고 가지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세세하게 그 부분들을 다 챙겨가느라 이번에 좀 이렇게 몸을 사리는 걸까요? 아니요. 아직 세제 정책 안 냈잖아요. 네, 2, 3월에 그거는 나오는 걸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오늘 결국은 129 공급 대책 나와서 시장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이제 올해 있을 세제 정책에 관심이 많아졌고 공급은 아무 영향을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세제 정책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대응할 생각이 있는 건데 어떻게 나오겠다는 건지 지금 방점을 잘 모르겠으니까 근데 네. 전반적으로 보유세는 높일 것 같은데 근데 그 구체성이 만약에 뒤로 가면 갈수록 판단도 뒤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런 비싼 자산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정부가 어느 정도 방침을 주게 된다면은 그거를 의식해서 대응하겠지만 또 지선 이후로 다 미루고 완전 블라인드로 만들어 버리면은
그 모든 판단은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그냥 원래는 5월 9일 전에 좀 매도하고 시장 안정화하고 막 이런 걸 생각했을 수 있지만 사람들은 아니 그냥 하반기 나온다니까 일단 모르겠고 다 붙잡고 있으면서 하반기 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매물은 줄고 뭐 임차로 올라간다는 기사와 함께 막 하기도 용이한 환경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2월에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나 세법 관련 정책이 어떻게 짜지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유 그래도 토어제는 좀 풀어주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림도 없을 것 같다. 토어제는 연말까지 네 하지 않을까요? 네. 더 확대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토어제는 그냥 풀고 싶어서 풀어지는 게 아니라 지정 기준이 다 있고 그쵸. 해제 수치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정 해제 기준상 풀리고 안 풀리고가 있는 건데 근데 다만 작년 그 97 해책에서 장관 토어제 제도가 논의가 됐고 그게 지금 입법이 돼야 되는데 장관 토어제가 되면은 원래는 구 단위로 지정할 수 있었는데 서울에서도 그냥 서울을 시로 지정해 가지고 다 묶여 버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 근데 그때 너무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사이드카 다 건 건데 근데 종목별로 걸 수 있었다면은 조금 종목별로 더 세밀하게 할 수 있었겠죠. 세밀하게 했겠죠. 네. 그러나 다 걸린 감이 없지 않죠. 저도 그래서 그 당시 토호제를 다 지정할 때 서울 1분위, 2분위는 랠리도 없는데 네. 그냥 서울시란 이유만 서울시 전체는 포함이 되니까요. 그 계산상 네. 서울은 계산상 포함되니까 여긴 다 포함된 거고 나머지 근데 구별로 쪼개면은 여긴 진짜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푼다면 여길 풀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전말 연초에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막 여러 인터뷰나 이런 거를 뭐 토어제 풀 생각 없고 뭐 쭉 가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신 걸 보니까 그래 그냥 토어제가 해제가 될 명분이 필요한데 서울시가 안정화가 안 되니까 지금 풀려야 풀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와 앞이 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대책을 오늘 보는 순간 진짜 눈앞이 깜깜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다음 2월 대책 나오면 저번에 최 대표님이 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 지금 정부는 그 순서를 정말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다. 한 번 규제책이 나오면 한 번은 공급책이 나오고 한 번은 규제책이 나오면 네. 공급책. 똑같은 게 97 공급대책이 나왔고 네. 11호 규제책이 나왔고 네. 이번에는 1, 29 네. 공급대책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 근데 2월은 규제책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 공식만 좀 생각을 하시고 네. 그 오늘 얘기하신 거 이외에도 뭐 좀 바라는 점 같은 거 있으세요? 어떻게 해야 이 서울의 포모를 좀 죽일 수 있을까? 서울의 포모요? 네. 근데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결국 양도세도 중과세율을 적용을 한 것이 문재인 정부 때 적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전에도 중과가 있었는데 결국은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 때 내는 건데 집을 파는 시점에 대해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러면 양도세를 적용하는 것이 이제 안 먹히고 안 먹혔다면 시장이 이게 다 학습이 된 거고 그래서 시장의 그 어떤 기대를 충족시키거나 그거 위에 그거를 상회하는 형태의 정책들을 내야지 먹히는 건데 97도 왜 실패한 거냐면은 시장에서는 그린벨트라도 푸나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그런 다이내믹하고 혁명적인 공급이 나올 것을 어느 정도 의식까지 하고 있었지만 실제 막상 뚜껑 까서 나온 거는 그냥 무늬만 공급이었고 그리고 정직하지도 못한 게 그냥 준공 기준으로 하면 돼 준공이 없다고 하면 될 것을 그것을 계속 사과를 안 하고 그러니까 소위 그러니까 계속 핑계를 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준공이 없다. 근데 예전에 인허가가 작으니까 준공이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인허가도 늘리고 준공도 늘려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참자세지. 네. 저희가 인허가는 너무 현실성이 없으니까 작공으로 바꿨습니다. 이건 저는 진짜 참 공무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은 그런 부분에 실망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국토부가 주무 공급 부처가 됐는데 주무 공급 부처로서 어쨌든 97 정책의 실패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그 시장의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아마 근데 이 부처도 뭐 차관이 안 좋게 낙마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막 고슴도치처럼 날이 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외부의 비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국토부도 중앙 정부의 그 하나 주무 부처고 네. 그래서 중앙 정부가 어쨌든 발을 잘 맞춰 가지고 대책 같은 거 좀 잘 냈으면 좋겠고요. 이제 97에 보안 같은 거 내지 말고 그거 좀 이제 끝내고 새로운 걸 이제, 내라. 네. 네. 이제 과거로부터 다 끊고 뭐가 새로운 걸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2월에 규제책 나오고 그 다음에 한 3개월 있다가 또 공급책 나올 텐데 그때는 그러네요. 좀 기대 좀 새로운 거 내라. 하겠습니다. 네네. 예. 기재부도 힘을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기재부는 어쨌든 세제 이제 네. 갑자기 공이 세제실로 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다 거기로 이제 눈이 쏠리니까. 네, 전국이 지금 세제실을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정말 천진난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정부 관료분들이랑 종종 미팅을 하다 보면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어쨌든 굉장히 고위부처 관료가 되면서 그 분야의 전문성도 있고 이게 다 인정이 되지만은 역설적으로 중앙부처와 높은 쪽이랑 회담과 미팅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거리의 언어를 잘 체감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메타 인지가 있는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네. 덜 중요하게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과거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이게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97도 전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급을 모든 사람이 받았고 막 이렇게 인제 진지하게 접해야 되는데 지금 세금도 전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2 월에 만약에 세금을 뭐 이렇게 냈어요. 근데 정말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게 뭐야?' 이렇게 하면서 완전 앙등이 한번 있다고 해 네. 볼게요. 네. 우주 대랠리가 한 번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아 어떻게 할 마지막 거냐는 기회다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진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이 항상 그냥 완전 절벽에서 걷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30년 이재명 정부가 끝나는 30년까지는 준공이 하나도 안 될 것 같고 중국이 별로 없죠. 네. 네. 거의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세제 대책밖에 없다. 네. 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